논리에 한국 주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 입지를 극복하려면 어떤 비밀병기를 가져야 할까요? 물론 아무도 안 건들면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지요.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삽니까? 하지만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일 무역 갈등을 비롯한 역사 갈등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시시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국제적 위치를 분석해보고 최근 정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은 동서대결의 경계선이 영토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으로 대비되는 양 진영의 경계가 한반도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위상이 세계를 압도하면서 잠시 지정학적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다시 지정학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보통국가론이 한반도 양옆에서 국가적 강화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국가 대전략 속에서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세력 확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교 교수는 남북 분단에 겹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한국에 완벽하게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퍼펙트 스톰에 뒤덮여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공중이 이미 강대국들의 항공모함, 스텔스기, 이지스 구축함, 핵 추진 잠수함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해에서는 중국이 군사활동을 늘려가며 한반도 쪽으로 세력 확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1962년 북중이 정한 해상 경계선은 동경 124도선입니다. 백령도 서쪽 55km를 지나는 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3, 4년 전부터 동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안도 예비역 해군 소장은 2016년 이후 중국 해군의 활동이 동경 124도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흑산도 인근 영해 외곽까지도 중국 호위함 정도의 꽤 큰 함정이 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백령도 인근부터 2호도까지 설치한 부표도 10개에 달합니다. 한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부표들입니다. 군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동쪽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해군의 작전 범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해저 지형 탐사는 자국 잠수함이 서해에서 작전을 하기 위한 해저 지도 작성용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내부 결정에 따라 중국 해군은 서해를 중국 앞마다 즉 내해로 만드는 군사활동에 착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하기에 앞서 한중이 잠정조치 수역으로 정해두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해야 하는 수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해양 영토권에 있어 우리와 인식차가 있고 전통적인 중간선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되지 않으면 관행으로 굳히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집착하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을 통해 동북아시아 군사 대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에 한국 해군 구축함 근접 비행도 일본 내부적으로 한국 위험론을 퍼뜨리기 위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외부의 적으로 부각해 일본 자위대 강화에 근거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핑계삼아 한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군사, 역사, 영토 등 모든 분야에서 별의별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예전처럼 북한을 위협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환경이 되자 애꿎은 한국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이 하나쯤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도 첨단 무기와 공세적 전력을 중심으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을 2020년대 중반까지 4척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전수방위에 어긋나는 상륙작전 부대를 수륙기동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창설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랜 동맹으로서 한국을 적대시할 가능성은 없지만 작전 우선순위가 한국 보호보다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쪽으로 무기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용산에서 옮겨간 주한미군이 자리잡은 곳은 평택입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주력 기지입니다. 이곳은 평양이 아닌 베이징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텐진과 그 앞에 보아이만과 마주하고 있는 곳에 미국이 국외에서 운용 중인 최대 규모의 기지가 있는 것입니다. 군 소식통은 평택 미군 기지는 중국의 아킬레스건 바로 아래를 미국이 지키고 있는 셈이라면서 중국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유사시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도전을 극복하려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레버리지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안보 위협에 맞서 국회에서도 핵안보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일위협 공군 장성 A씨는 미국 정부는 첨단 무기 판매는 대부분 FMS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는 F-35를 한국에 인도하는 것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특혜 페이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듯 우리와 미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FMS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며 미국 정부의 F-35를 납품하는 로키드 마틴만 양국 군바구니에서 몸이 타라 한국의 군사 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 쪽에 달하는 F-35A 기술 관련 문서, FX 사업을 지원할 수백 명의 전문 인력 파견 등 수조 원에 달하는 대가를 약속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 소유권, 기술 이전 승인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 김용호 전 로키드 마틴 한국 지사장은 미국 방산업체들은 수리 부문의 노하우는 전해주더라도 현대산업사회의 권력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업체들도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지아이. 그는 FX 공급 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니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가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핵심 권한은 미국 정부가 다 갖고 있는데 경쟁 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그들은 미국 정부 승인사항 서브젝트 투 US 거버먼트 어프루블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했다. FX와 KFX 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2013년 11월 열린 ADX에서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 모델을 선보였다. ADB가 탐색 개발을 통해 확정한 C-103모형이다. 전문가들은 F-35 40대를 구입하는 FX 사업 협상에서는 절충교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KFX 개발을 위한 해외 기술 협력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 FMS 방법 외에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FMS 사업 요구사항에 일부러 포함시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FMS 사업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FX 사업 요구사항에서 분리시켜 상용 경쟁 구매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공군의 FX 사업과 KFX 사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 상대는 F-16과 F-35를 제작해서 해외 시장에 팔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다. 로키드 마틴의 한국 정부가 F-16과 F-35의 중간 성능을 갖는 KFX를 개발해서 한국 공군에서 사용하고 해외 시장에도 팔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비아 공군 중장 출신의 제이씨는 오히려 불편한 요구가 본 계약의 가격 협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한국에 중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넘겨줄 기업이 있겠느냐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KFX 사업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고 있고 KFX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미국 업체와 제3국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KFX 사업의 기술 협력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F-16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형 전투기 시장을 공략 중인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작하고 있는 이주와 그리펜 전투기를 생산하는 스웨덴의 사브사는 KFX 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소극적이다. T-50 기술을 한국에 제공한 로키드 마틴은 KFX 기종이 최신의 F-16EF의 경쟁 기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KFX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F-15K를 개발한 보잉도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유럽 항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KFX 사업을 공개 경쟁 입찰에 붙인다면 이즈, 사브, IAI, 다소 등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KFX 사업은 21세기 초에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로키드 마틴, 기자가 이럴 경우에 절충교역을 통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공개 경쟁으로 확보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고 하자 그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어느 업체가 비싼 돈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공짜로 줄 것인가? 어딘가에는 그 돈을 포함해서 지불한다고 믿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받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구매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또 다른 장점은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기술의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동안 기술 원천의 다변화를 위해 국방부와 ADD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방산물자와 방산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 기술의 다변화는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펜 전투기의 틈새 전략. K-10-135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F-16 전투기. 현재 한국이 생각하는 KF-X 전투기의 성능은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UAE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형 F-16F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F-21F와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할 경우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F-15다. 다음이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고 그 뒤가 F-16과 F-18,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다. 고등훈련기 T-50을 제작한 경험만 가진 한국이 2단계를 월반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비전을 세운 것이다. 한국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 개발로 기울어진 것은 공군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공군은 2020년쯤 현재 전체 전투기 수의 60%를 차지하는 F-4와 F-5가 수명이 다해 도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속기로 중형 프리미엄급의 성능을 가진 KF-X 전투기 개발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ADD도 KF-X 개발에 적극 찬성했으나 ADD와 공군의 주장에 대립각을 세운 것이 카이다. 카이는 중형 전투기인 KF-X 개발에는 6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T-50을 개조 개량한 소형 전투기 FA-50을 개발하는 데는 2조 원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FA-50으로 도태하는 소형 전투기를 대체하고 후진국에 수출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2007년 KDI는 KF-X 개발에 공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조에서 11조 원이 들어가고 KF-X 개발이 불러올 효과도 미미하다며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DD는 굴하지 않고 KF-X 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공군은 공군대로 맞장구를 쳤다. KF-X 논란이 재현되자 정부 방사청은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연구소는 5조 원 정도면 중형 프리미엄급 KF-X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이도 비슷한 시기에 5조 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개발 예산에 대한 이견이 사라졌다. 전투기의 크기와 성능은 엔진에 의해 결정된다. 엔진이 크면 전투기도 커져 많은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최신형 F-16F는 이륙 중량이 46,000여 파운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52,000여 파운드다. KF-X의 예상 최대 이륙 중량은 5만 파운드 안팎이다. 이러한 힘을 내기 위해 쌍발 엔진이 필요한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EJ100 엔진을 제작하는 유로제트사가 엔진을 개발해두겠다고 나섰다. 즉 KF-X의 외양과 장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하나 크기만 약간 작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KF-X 찬성론자들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KF-X 사업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해외 시장에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 이 전투기를 한국 공군에 260여 대를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현존 최고의 베스트셀러 기종인 F-16은 박리담이로 최신형 F-16F의 경우 가격이 대당 6천만 달러까지 내려왔고